20년 뒤 며느리 명의로 갑자기 울리는 추심 전화의 정체. 그날따라 낯선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광고 전화라고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아침 10시, 낮 12시, 오후 3시. 마치 누군가가 제 일정까지 알고 있다는 듯이. 꼭 제가 집에 있을 시간에만 걸려오는 것 같았어요. 결국 받아보니 목소리는 무척 공식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캐피탈입니다. 김윤희 고객님의 연체금 납부 안내 전화드립니다. 라는 말에 제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분명 어떤 대출도 받은 적 없었거든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집안에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무언가 정말 큰 일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 이름도 아니고 저의 이름으로 난 대출이었습니다. 게다가 무려 2,500만 원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하신데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닐까요? 통화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어요. 2003년 7월에 대출받으신 금액이고 그 이후로 총 36회 균등 상환 중입니다. 현재까지 총 2천만 원을 납부하셨고 남은 잔액이 약 500만 원입니다. 2003년이라니요. 그건 제 아이들이 막 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20년 전이었어요. 20년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누가, 왜 제 명의로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요. 제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 알았어?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얼굴을 들지 않으려고만 했어요. 언제야? 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손주들 학원비 때문에 그랬다. 당신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상환 능력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은행에서 심사가 쉽게 난대.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얀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학원 등록금을 대출로 빌리셨던 거죠. 그것도 제 명의로요? 그리고 제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아들은 알았고 저만 몰랐던 겁니다. 20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이상했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금액들이 있었는데 항상 일정한 액수였어요. 딱 85만 원씩. 매달 85만 원이라니 그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면 장을 봐도 남을 정도였거든요. 남편이 컴마 병원비라고 했었거든요. 엄마 당뇨병 약값이랑 검진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대. 엄마가 할머니 돌보느라 일을 못하시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 저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고 하니까요. 효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돕는구나. 얼마나 착했던 저인지요. 그렇게 20년을 보냈습니다. 매달 85만 원씩 정확하게. 의심 없이 감사함으로 가득 찼던 마음으로. 매달 자동이체됐습니다. 대출금을 갚으면서도 제가 빌린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20년이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제 20년의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사실은 제 자신을 꿰매는 밧줄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분노도 있고 혼란도 있고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물으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마치 제가 경찰이 된 것처럼요. 마치 제가 법관인 것처럼요. 어머니, 제 명의로 나 있는 대출금이 뭐예요? 그 물음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한참 침묵만 흘렀어요. 거실의 시계 소리만 자꾸 들렸습니다. 손주들 때문에 그 말뿐이셨어요. 손주들 때문에라는 게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저의 신용도 망가져도 괜찮다는 말씀이었던 겁니까? 저를 물어본 적도 동의를 구한 적도 없이 저를 일종의 ATM 기계처럼 생각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통장 기록을 들고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뭔가 진실을 알아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20년치 이체 기록을 요청했을 때 담당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담당자도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는 처음 2년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상환하셨고 그 다음부턴 전부 고객님 계좌에서 나갔네요. 거의 20년을 고객님이 대신 갚으신 거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환을 못해서 남편이 제 계좌를 대신 사용했단 뜻이었거든요. 제 허락 없이, 제 동의 없이. 제가 그 돈을 엄마 병원비라고 믿게 둔 채로요. 제 은행 계좌가 남편의 어머니의 빚을 갚는 통로였던 거죠. 은행원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연민의 눈빛이었어요. 이 직원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원이 더 말했습니다. 다행히 대출금은 이제 거의 다 상환되었지만 고객님의 신용 기록에는 20년치 대출 이력과 그동안의 모든 상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마치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의사처럼 말이에요. 대출받을 때 담보로 들어간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면 그 물음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담보라니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뭔가 담보까지 설정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집, 아니면 다른 재산, 제 인생의 또 다른 부분까지 저당 잡혔다는 뜻인가요? 제 호흡이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남편과의 싸움은 컸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웃에서 피소를 할 정도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 말이 가장 화났습니다. 상처를 피한다고 저의 신용을 짓밟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제 몰래 제 이름을 사용했으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시겠다는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는 뭐야? 뭐가 내 이름으로 담보에 들어가 있어? 남편은 더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팔뚝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대답해.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어요. 침묵 속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밤 저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음날 신용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신용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계속 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저를 보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정도면 앞으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도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자금 대출이나
혹시 집을 구매하려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취직할 때 신용조회가 있는 직종이면 탈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20년을 일한 죄가 뭔가 싶었습니다. 손주들의 학원비를 위해 빌려준 돈이 결국 저의 미래를 저당 잡아버린 거잖아요. 제 아이들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최소 5년에서 7년, 길면 10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니요. 그때쯤이면 저는 60대에 접어들어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연락은 계속 오더라도 직접 얼굴을 마주치려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가족 행사에 뵐 때도 시어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대. 죄책감 때문에 밥도 못 드신대. 남편이 자꾸 저에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요. 아들 입장도 생각해봐. 엄마가 미안해 하는데 너가 계속 저러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남편까지 피해자인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는 한 가지가 계속 걱정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자신들을 위해 받은 학원비 때문에 엄마의 신용이 망가졌다는 거요. 아니면 지금도 모르고 있을까요? 제 신용이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영영 모르고 살아갈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결국 저는 손주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톡으로 계속 만날 시간 있어 라고만 보냈거든요. 손주는 저를 만나는 게 신경 쓰인다는 듯이 이모, 뭐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냥 만나자고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한 손주는 이미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어요. 가장 많은 학원비를 받았던 아들, 지금은 30대 직장인이 된 아이에게 너 때문에 엄마 신용이 망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아이도 아버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자기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모, 뭔가 심각한 표정이네요. 손주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너 잘 지내고 있니? 그 아이를 보니 행여 제 말이 그 아이의 죄책감으로 작용할까?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아이를 보니 제 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너는 잘 살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했어요. 손주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뭔가 물어보신 게 있으신 거죠?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거야. 다른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손주들의 학원 입학식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밝은 얼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저의 신용이 그 정도였을까요? 흰머리를 한 시어머니의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너무도 오래전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생각해봤습니다. 정확히는 제 남편을 고소하는 것이었어요. 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요. 그건 범죄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을 때 변호사의 사무실은 매우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책장 가득 법전들이 꽂혀 있었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 간의 신용 사기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질 겁니다.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단지 제가 다시 신용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변호사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렇다면 법적 조치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택할 것인가, 가족을 택할 것인가, 법을 택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수많은 밤을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었어요. 내 모든 눈물을 받아주는 베개. 하지만 내 신용을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택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작성했어요. 단순한 재산 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모두 남편에게 주지만 이 대출금이 전부 상환될 때까지는 남편도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나의 명의나 신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일에 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무언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저의 신용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건 제 허락 없이는 앞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남편에게 그 서류를 보여줄 때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런 걸?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제 신용을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신용카드라도 신청해서 잘 상환하고 남편과도 별도의 통장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은행 거래를 제 이름으로만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요. 심지어 제 급여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통장을 건드리려고 했어요. 뭐해? 우리 가족이잖아. 지금부턴 따로야.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은 항의를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더는 보지 않으셨고 남편은 제 신용 복구에 도움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대. 나한테는 상관없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 3년 동안 제 마음은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5년이 또 지났습니다. 총 8년이 지났습니다. 신용도가 많이 회복되었어요. 작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용카드도 여러 장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저에게 인증서를 주면서 말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그 말에 저는 미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열심이라기보다는 전쟁에 가까웠거든요. 제 신용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라는 게 정말 신뢰와 맞닿아 있다는 거요. 제 신용이 회복된다는 건 세상이 다시 저를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시 빌려드려도 괜찮아라고. 이 세상이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역으로 제 신용이 망가졌을 때는 이 세상이 저를 의심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너는 빌린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은 셈이었죠. 흥미로운 건 손주가 저에게 따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지 거의 10년 만이었어요. 그 손주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 만날 수 있을까? 왜? 뭐 있어?
그냥 얘기할 게 있어요. 그 말투에 저는 뭔가 느껴졌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손주는 지금 40대였어요. 벌써 그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아버지인 그 아이가 말했어요. 이모, 저를 위해 할머니가 그때 대출을 받으셨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모의 신용이 망가졌다는 것도 알았고요. 손주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겠어요. 제 이름으로 난 대출금과 그 오랜 세월. 손주가 정말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였어요. 거의 40년 만에요. 손주는 저에게 따로 상환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모,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알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손을 가만히 밀어냈어요. 너는 잘 살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모, 너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너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해. 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손주는 여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음에도 그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이 가족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 무게를 누군가는 견디어야 했고 결국 그것은 저였던 겁니다. 20년 뒤에 울린 추심 전화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분명 분노도 있고 서운함도 있습니다. 지금도 남편과 통장은 따로 두고 있고 시어머니를 보러 가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다른 여인네들과 달라진 제 신용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압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답답해 했는지도요. 그것이 옳았는지 그르쳤는지는 지금도 판단이 안 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으로 밤을 지내곤 합니다. 다만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절대 옳고 그름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제 남편이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가 시어머니를 도우려다 결국 저를 상처 입혔다는 것도 있고요. 마음이 따뜻했던 건데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와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끊지는 않지만 완전히 믿지도 않는 그런 거리 말입니다. 식사는 함께 하지만 통장은 따로 합니다. 회사 일과는 나누지만 감정은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아낸 하나의 균형입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당신의 것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숨겨진 채로 20년이 흘렀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후회할까요? 분노할까요? 아니면 이해할까요? 혹은 모든 감정이 섞여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여전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숨어 있진 않을까요? 숨겨진 진실들이 있진 않을까요? 감사합니다.